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한참이다가 꺼졌어요. 사실은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나 이런 걸 합리적으로 조절하면서 공급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그리고 일본의 경제가 추락하는 시점에서 계속 신도시니 뭐니 하면서 아파트를 지어대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한때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급된 아파트가 전부 일본의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이바지했고요. 그게 꺼지고 나서 과잉 공급된 일본의 아파트들이 전부 가격이 그냥 똥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지금도 아파트를 차라리 이 가격이 낮아진 아파트를 사서 사는 게 좋은데 그걸 사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월세를 내고 사는 게 낫지 나중에 저 아파트를 샀다가 또 저게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유령 도시가 되거나 또 더 떨어져서 또 똥값이 되거나 이럴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권이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의도 20분 거리에 7만 채를 짓겠다. 입주까지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3분 3개 크기의 서울과 가깝다. 어딘가 하면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에 아파트 7만 채를 짓겠다. 2027년에 입주 시기겠다. 이러니까 광명, 뉴타운 등 인근 주민이 반발을 하고 있지요. 왜 우리 지역에다가 이딴 걸 지어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그런데 여의도에서 12km라 하지만은 입주는 빨라야 7년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가 가능하다. 광역 교통망 갖추겠다 하지만은 전문가들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려 단기적 공급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문가리 정권이 자신들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광명시흥에 7만 가구 공급을 말했지만은 입주까지 10년은 걸릴 거고 서울 출퇴근 거리에 대규모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 하지만은 과연 출퇴근하는 그런 베드타운이 되어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교통망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나온 기사가 뭔가 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4를 기록해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애가 0.84 한 명도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겠죠. 유엔의 인구기금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중에서 한국이 꼴찌라는 겁니다. 출산율이요.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4분기에는 출산율이 0.7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기 사망률까지 고려하면 여성 한 명이 그 남자 여자 두 명이서 커플로서 애를 낳으니까 2.1명을 낳아야 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성 한 명이 한 명을 놓으면 사실상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0.84명을 놓으면 반보다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대체 출산율의 40%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2.1명을 낳아야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 일찍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부 2명이 2.1명을 낳아야 쭉 자손으로 내려가서 인구가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을 놓으면 50%고 0.84면 이거는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지금 한국이 이런 상태에서 30년 뒤에는 인구가 5,120만에서 2,500만으로 줄어든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올해 더 떨어질 거다. 왜 그러냐? 코로나로 작년에 결혼이 2019년보다 10.7% 26,000건이 더 줄었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작년에 일어났죠.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3만 3천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세종, 제주 6곳을 빼고 11곳에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될
될 건가를 생각하고 주택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빨 부동산 전문가라는 김경민 환경대 교수가요, 어디 가서 부동산 이야기 해봤자 양쪽에서 다 욕을 먹으니 정체성을 그냥 내놓고 하는 게 좋다 해가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부동산 박사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4년째 행안부 사회혁신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하고는 서울대 환경대 박사 출신으로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고, 변창흠이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인터뷰가 시작되자 문가리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도 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 쇼크가 올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국토부 보도 자료를 보면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주택 부지 확보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속인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32만호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이사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댔지 주택을 공급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사 30만호를 실제 공급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 70년대에 강남구에 지은 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년대부터 강남구에 지은 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만 4천 채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강남에 지은 집이 23만 4천 채고 종로구가 70년대부터 지은 집이 7만 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안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숫자, 종로구 아파트 숫자만큼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허허 벌판에 40년 동안 아파트를 지은 분당에서 아파트 채수가 40만 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 확보하겠다는 게 집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확보했다도 아니고 확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변창흠이가 용산 동자동 쪽방촌을 개발한다고 발표하니 다음날 쪽방촌 건물주들이 반대 플래카드를 붙였다. 임대 수입이 엄청나다. 1.5평짜리 쪽방 월세가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평당 수익이 10만원이다. 타워 팰리스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평당 10만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나 현대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임대 수익률이라는 거죠. 쪽방이요. 그런데 보상 없이 공공사업이라 하니 임대 수익 다 내버리고 아파트 한 채 받고 나가라 하니 집주인들이 저항이 심하다. 근데 어떻게 거기 쪽방촌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세운다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쇼를 했냐 이 이야기입니다. 부지 확보 과정에서 현금 청산이나 토지 수용 방식이 논란이다라고 하니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현금 청산 기준을 공시지가로 잡았다.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가 기준이 아니다. 돈 덜 받고 땅 내놓고 나가라 하면 난리가 날 거다. LH가 공공 디벨로퍼로 나선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현금 청산 기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사업 진행 속도가 그렇게 안 갈 거다. 용적률 같은 엄격했던 규제를 공공이 나서서 임시로 풀어주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비사업이나 공공택지개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13년 전에 뉴타운의 재림이다. 자, 지금부터 13년 전이면 MB 때죠.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MB 정권이 뉴타운 개발을 엄청 했지요. 서울 시내 곳곳에요. 정부에서는 벌써 222개 정비 후보 구역을 추리라고 설명회를 연다. 이건 지역구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뉴타운 사업으로 재미를 봤는데, 사실 그때 한나라당 말고 민주당 의원도 앞장서서 뉴타운 사업 한다고 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정당의 표가 몰리고 토지 시장을 자극하고 서울 외곽의 공공택지를 정하는 것은 신도시를 만드는 거라 대중교통망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서울 집값 잡는데 큰 효과를 못 본다. 이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하철이 만들어졌지만은 최근까지도 그 전까지도 굉장히 고립된 신도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정권이 정비구역을 만들고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게 선거에 어쨌든 대중의 얄팍한 부동산 상승 심리를 단기간으로는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했을까? 공급 쇼크가 올 거란 내토릭이 아니라, 수사가 아니라 언제 얼마만큼 서울의 아파트를 무조건 짓겠다라고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사람들이 기다린다. 지금 서울 집값은 거품이냐? 아니, 2008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인정해야 된다. 사람들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2020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비의 폭등은 거품이다. 돈이 많이 풀려서 거품이 일고, 하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임대차 3법이 뭐가 문제냐? 세입자 보호하는 임대차 3법 취지는 동의하지만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 2019년에 헬리오시티 만채 나왔을 때 이게 나왔으면 지금 같은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구하던 사람들이 매매 시장에 뛰어들었고, 6억대 아파트가 많던 강북 지역까지도 엄청 빠른 속도로 올랐다. 자, 이런 시장에서 30대가 영끌하거나 벼락거지가 됐다니까. 2019년, 2020년 기준 집을 산 사람 중 30대 비중이 30%로 가장 많다. 30대는 작년부터 40대랑 격차를 벌여 1등이다. 이들은 원래 집을 사는 사람이 많고 세계 대부분 30, 40대가 집을 사는 걸 장려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사야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자기 집 앞은 빗자루질이라도 한 번 더 하지 않겠냐. 이번 정권이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수요를 잡는 정책을 썼다. 30대는 결혼하고 자녀도 생기고 안정적인 집이 생기면 좋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대출을 막은 건 잘못됐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다. 30대만을 위한 차별적인 금융 인센티브가 오히려 필요하다. 4년 동안 정부는 집값 잡을 테니 사지 말라고 했다. 집값 잡는 정책 목표는 이해되지만 잘못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정책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주거 안정화라는 집 살 기회도 주고 전세를 오래 살 기회도 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임대차 3법은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없다. 이런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흔들리지 말고 갖고 가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이 안철수가 70만 채, 30만 채 짓겠다고 하는데, 70만 채면 강남 3구를 다 합친 거고, 야당 지도자가 서울시장을 노린다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지을 건지 말을 해야지. 그리고 오세훈, 박영선, 나경원이 다 똑같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은 살기도 하지만 사기도 하는 대상인데 단일 재화로 가장 비싼 물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이 집을 사도록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도 자본을 축적해야 된다.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오르면 못 따라가니까 우리가 이걸 2019년부터 경험을 했다. 극단적으로 미국엔 아주 극소수에게 적용되지만은 LTV 99% 프로그램도 있다. 500만 원만 있으면 5억 집을 살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좌파 부동산 전문가 하버드 나왔다면서도 제가 볼 때 대체로 정권의 옳은 비판을 하면서도 끝까지 국가적 주택 원가 공급을 말하지 않아요. 살 수 있는 집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과 같은 이런 양극화된 소득 구조와 부의 세습, 신분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하위 50%는 영원히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없고 엄청난 월세를 내면서 착취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겨냥해서 이런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양분해서 민간주택시장과 국가적 공급주택시장을 만들면 이것이 결국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서민, 청년 세력, 신혼부부들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집을 살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LTV를 많이 주고 DTI를 주고 해도 빚을 내어서 집을 사면 비싼 가격의 빚은 내 수입이 없는데 빌려줍니까? 또 그걸 갚을 능력이 생깁니까?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3억 안팎의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정책으로 가야 그게 다를 안 해도요. 만 채만 짓겠다고 소박하게 몰고 가도 그것이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거품을 빼기 시작하겠죠. 그 만채의 국가적 주택 공급이 결국은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와서 주택 가격의 안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동산 전문가들이 떠들어도 다 공허한 이야기예요. 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라. 쉽게 빌려주도록 해라. 공급만 늘려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득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원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30평에 2억 1천만 원, 40평에 한 3억. 그래서 2, 3억 안팎의 아파트, 3, 40평 아파트가 저는 가장 옳은 정답이라고 봅니다. 700만 원에 30%면 2억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라. 만약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연남 저 센트럴파크라고 부르는 그 공원 모래내부터 용산까지 기간 그 공간에다가 한 10층, 15층짜리로 국가적 주택 공급 아파트를 짓는다면 만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도 않고요. 그걸 공원으로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근처 집값 올려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약간의 실천만 보여도 이거는 시장에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으로 해기시킬 수 있다 봅니다.